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희인의 김배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만큼 오늘 더욱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이 또 보통 오랜만이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몇 년 만에 또 나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변호사님 측에 또 시원시원한 상담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까요?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원금보다 비싼 이자. 부딪히고 달아난 오토바이. 뺑소니 맞나요? 네, 오늘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에 관련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법률 상식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과연 어떤 거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네,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그 해당되는 사고는 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그 사고인데요. 그 12개 사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신호 위반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선 침범, 세 번째 제한 속도보다 20km 추가하여 가속하는 경우, 또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또 철길 도로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여섯 번째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곱 번째로 무면허 운전,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음주운전,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의 경우, 열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2번째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주의하지 않고 하는 운전의 경우, 이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과실 여부를 따질 때 12대 중과실 사고냐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시청자분들이 그 교통사고에 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사고는 처벌이 되고 어떤 사고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이해가 가는 것인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우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이제 과실사고로서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생활에서 이제 자동차 운전이라는 건 거의 이제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과실로 부득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벌의 특례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과실에 의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는 네. 범법자를 좀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법의 취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대 중과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개의 기본적인 사항 위반에 관해서는 보험을 들거나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해서 네.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사고 위조치 사고, 즉 뺑소니 사고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는 살아있는 거니까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뭐 보험이나 뭐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쨌든 처벌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을 시켰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일부러 뭐 이렇게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지는 않을 테니. 네. 자, 건강보험이나 뭐 보험 처리 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를 이제 발생시킨 경우, 자, 피해자는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과연 누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해자? 가해자. 그렇죠. 사고를 발생시킨 이제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그 만약에 배상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네. 당장의 치료비조차 배상을 받을 수 없어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체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하지만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음주 또 무면허 사고, 또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네. 가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해서 가해자들에게는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그 혜택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보험 차량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라도 우리가 좀 피해를 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 치료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선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 사고로 일 경우에는 네.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있으면 네, 고의성 있는 중대하거나, 사고, 범죄에 관련된 사고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고인데. 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험 혜택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근거해서 12개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네. 해당 치료를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 구상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험 혜택을 피해자에게 주고 네. 그 보험 혜택으로 나간 금액을 가해자한테 다시 구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그렇다면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 안 되고 네. 건강보험에서 구상을 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에서 좀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오. 대법원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네. 소정의 이제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네. 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건 참 다행인 거고 네. 자 가해자에게는 좀 일정 금액을 그런 뭐 경중이라든지 과실 여부에 따라서 일정 금액 부담하도록 혹은 구상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변호사님도 잘 알겠지만 교통사고 케이스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또 사고의 규모 또한 제각각인데 일률적인 기준을 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이제 12개의 중과실을 위반한 교통사고라도 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신호 위반 사례에 있어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적으로 교통사고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그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신호 위반이 분명히 중대한 과실은 맞지만 그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과실로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한하는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전장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오로지 또는 주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또 판시를 한 바가 있어서 무면허 운전에서도 건강보험에서 좀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요. 또 20km 이상 과속 그 사고에 있어서 과속 운전 행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앙선 침범 사건에서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중앙선 침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야기를 했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대법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좀 완화를 시켜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정황 등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하고도 또는 빈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이잖아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음주운전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단 이제 음주운전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량은 이제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 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또 적발 횟수, 또 적발 경위, 또 음주를 마시게 된 여러 가지 재반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처벌이 반복되는 경우, 즉 음주운전 횟수가 그 다수인 경우에는 형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자, 본래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 과실사고로서 사망사고 또는 중상한 사고가 아니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처리팅법상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례법상의 적용 규정이 이제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와 합의 없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죠. 불가피하죠. 그렇죠. 기억해 주실 것은 네. 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음주운전이고, 네. 12대 중과실에서의 이제 음주운전 사고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음주를 한 그렇죠. 것 자체가 네, 음주를 네. 했다면 우리가 지나가다 단속이 됐을 때는 0.03 이상이면 나 음주운전이라서 이제 벌금 이상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내가 사고를 났을 때는 났을 경우? 0.03 이하도 네. 처벌이 음주사고로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처벌이 그래서 계속 이제 강화가 되어 왔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음주사고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네. 구속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다면은 일반인이 아무래도 직접 대응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고 당시에 그 현장 상황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하고 재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음주 사고는 그 비난 가능성 또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당연히 또 가중처벌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운전을 하면 할수록 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자, 운전 중에는 무엇보다 방어운전 잘 하시고요. 나의 소중한 가족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중한 가족도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우였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한 8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래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네. 그때 최근에 이제 그 전달책이 잡혔다면서, 전달책 변호사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네. 지금 이제 좀 합의를 해달라. 네. 근데 합의 금액이 이제 80만 원을 대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총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도 잡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80만 원을 받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이걸 그냥 80만 원 받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총책이 잡혔다고 하니까 총책이랑 좀 피해자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고민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좀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800만 원을 피해를 받았는데 8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제 옆에 네. 지금 김배뉘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사연 같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배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그 상대방이 지금 합의한 금액이 피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결론만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 사실은 합의를 하던 안 하던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피해 보신 금액을 우리 전달책이든 총책이든 네. 이렇게 우리 피해자분한테 이제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받아내는 것이 맞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중요한 이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뭐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을 한다든지 또 형사 판결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전달책 또는 총책에게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기가 특히 이제 피해금이 이제 800만 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에는 시간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좀 받아낼 수 있기까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그것을 고려하면 정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낼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장 이제 뭐 알아줘야 될 거는 피해자가 가장 손쉽게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네, 보통 합의금은 원래 이렇게 적게 제시하는지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다른 사건보다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이제 하위에 있는 뭐 전달책, 인출책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체 그 위에 상위 조직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그 조직 말단에 이런 범죄자들인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이나 어떤 그 취업 사이트 이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모집이 되고 회당 뭐 10에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비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 범죄 행위를 해서 받은 이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의 이제 가담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이제 본인이 그 검거가 돼서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될 위험에 놓여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도 합의금을 많이 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지금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이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 줄 수 있는 금액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또 한 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예, 대부분 뭐 적으면은 4-5분, 많으면은 몇십여 명, 또 몇백 명까지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버더리들인 돈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하위에 있는 전달책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금 갖다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서 뭐 몇십만 원, 뭐 또 1-200만 원 이 정도까지밖에 이제 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받고 합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판단은 좀 본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잃어버린 8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전달책에게 받을 수도 있고 총책에게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지 간에 우리 피해자분께서는 모든 금액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요. 총책에게도 800만 원, 또 전달책에게도 800만 원. 뭘 중복해서 청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800만 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신 분한테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한테 돈을 줘야 사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타이밍에 이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네, 잠시 전화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금이 사실 그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이 지금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민사적인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제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최대한 합의 과정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으세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이스피싱범의 그 하위 그 조직에 있는 이런 그 범법자들은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다만 합의를 갖다 하시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다면 지금 뭐 저희가 800만 원을 다 달라고 만약에 아니면 합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80만 원 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상대방 쪽에서도 조금 더 아마 합의금을 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보통 그것을 이제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일부라도 좀 더 받아내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배상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단은 확정을 해두시고 추후에 이제 그 범죄행위자들한테 다른 법률적인 방향으로 받으시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총책은 어떻게 그냥 따로 제가 뭔가 그쪽에서도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총책이랑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문제는 그 총책 쪽에서 당장 피해를 변제를 하고 그 피해 변제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좀 저희 낮게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합의를 좀 먼저 제안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총책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미 뭐 수백 명 수도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인 합의를 하기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책이 합의 제안을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사안을 듣기에는 지금 전대책 그 변호사와 조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합의금을 지금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보이스피싱 그 피해를 받으면 네. 보통은 이제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뭐 상한선이라고 해야 되나 최대 이 정도는 다 저는 물론 다 피해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그건 네.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아,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럼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럼 저는 돈을 못 받고 뭐 그 사람은 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갖다 제안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형사법원에 제출을 하고 처벌을 낮추려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네네.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얼마큼 주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과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 뭐 정말로 그 마음 좋으신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다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다 합의를 해줬다라고 해도 실제로 그분들이 피해를 본 금액에 비해서 변제된 것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해 회복 실제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 거기서 내가 피해 회복을 한 정도를 모두 고려를 해서 그 저걸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된다면 그 가해자, 지금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합의금을 사실 지급하는 것이 본인의 처벌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좀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한선이 뭐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제 피의자의 이제 경제 사정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피의자라면 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정말 전액을 다 배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구속까지 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이제 이런 일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전 상대방 쪽에서 이제 80만 원 정도를 제안을 했다면 네. 아마 200만 원 이상을 좀 우리가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 금액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좀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네네. 아유, 어쨌든 뭐 지금 2년 전 일이고 피해 금액이 좀 있으셔가지고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 잘 산정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의뢰를 네, 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게 참 잡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보이스피싱의 이제 특성상 주된 우리 범법자들인 그 총책들은 대부분 중국 또는 필리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는 단순히 현실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아오는 네. 어떤 전달책 또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인출책 이런 그 하위에 있는 그 범법자만이 이제 잡히는 경우가 이제 다수입니다. 네. 다만 형사정책상 지금 주범을 갖다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그 전달책, 인출책 이런 하위 그 범법자들에게도 굉장히 중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법원의 지금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정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분들은 본인들이 그 돈을 보통 다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이미 해외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분들이 민사적인 혹은 또 형사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을 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네, 네. 예. 거기에서 좀 우리 피해자분들이 좀 피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이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 보면 날로 좀 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피해를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굉장히 뭐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금융기관에서든 절대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급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되고 네. 뭐 요즘에는 검찰 또 뭐 변호사를 하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가 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금전 요구를 하시더라도 절대로 그 한 번쯤 의심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을 좀 그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내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더 이상의 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는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운동부가 있는 지금의 중학교로 입학했고 지금까지 다른 학생과 함께 훈련하고 각종 대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선수들 몇몇이 합숙소에서 단체로 구타를 가했는데 실은 때린 선수 이외에도 원인을 제공한 3학년 운동부 선배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직접 때린 같은 학년 아이들은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고 3학년 아이들은 저희 아이와 다른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 있지만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합을 준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정말 어머님의 그 착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연이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엔 뭐 언어 폭력도 폭력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기합을 줬습니다. 자, 근데 학교 또 스포츠팀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일반 학교 폭력과는 어느 정도 또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거의 과연 학생들 반드시 혼나야죠.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됩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이게 학교 폭력에 그 관해서는 그 이제 불법성에 관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사고들 특히 많이 보도가 됐죠. 맞아요. 그런데 자, 아직 이렇게 학교 운동부와 같은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무슨 그 하나의 관행 또는 전통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동부와 같이 여러 가지 몇몇 곳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저희가 알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관행은 어디까지 관행이니까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3학년 선배들이 또 본인은 폭행한 것이 아니라 기합을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합은 뭐 학교 폭력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네, 해당이 됩니다.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해서 그 신체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폭력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물론 구체적으로 또 그 행위는 폭행인지 또 협박인지 강요인지 우리 형법에 정하는 구성 요건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기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 또 셔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괴롭히는 것을. 네. 데이터 셔틀, 와이파이 셔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거든요. 네, 직접적인 폭력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도 이 부분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체에 어떤 폭행을 네.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학교 폭력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 셔틀 또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는 네.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그 학생에게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강요해서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의무 없는 일을 지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형법에서 그 규정하는 강요죄에 해당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학교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네, 요즘 참 많이 강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폭행을 지시한 학생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 그러니까 시켜서 나는 했다. 이런 학생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켜서 하게 한 학생 더 나쁘죠. 네. 네. 그게 선배가 그러면 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형법은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관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들도 공범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사라는 것은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 선배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이제 지시를 했다면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범죄의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행위에 예.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아마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 폭력을 갖다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3학년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3학년 학생의 들의 주도로 이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보여져요. 결과적으로는 네네. 모두 다 같은 처벌 혹은 3학년 학생이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가 교사범이 아니라 정범, 즉 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위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한 결과겠죠. 네. 자, 우리 폭행당한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행정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형사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 이제 행정적인 방법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예. 이것을 이제 진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직접 교육지원청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이 학교 폭력 그 대책심의위원회가 각 그 학교에서 별로 이제 존재를 했는데 네.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성도 전문적인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약 한 2년 전부터 결과적으로 이 각 학교에 있던 학교 대책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이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로 상위 기관으로 사실 올라가서 예. 지금 그 심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그 심의위원회의 그 하나의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결정이 되고요. 네. 그 결정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그 학폭위에서 어떠한 그 가해 학생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어떤 뭐 서면 사과라든지 뭐 심지어는 전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는 이제 형사적인 그렇죠. 그 절차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그 폭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네. 다만 이제 우리 그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그 형사적 처벌은 이제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뭐 3학년인 경우에는 네. 형사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수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시면 그 형사 미성년자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예,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일단 무조건 다 지금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금고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가정 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해서 또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그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신고 후에도 가해 학생들이랑 한 학교에서 만약 전학을 보내지 않는다면 네.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될 텐데 이 우리 피해자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뭐 따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형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 학폭위의 어떤 결정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면 사과를 한다든지 또 반을 나눈다든지 전학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지금 그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처벌 또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또 우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횟수가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고 있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일단 지금 현재 당시에서 먼저 이의 제기를 하시고 예. 그 행위가 이제 강화된다라면 전반 또는 전화까지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2019년 10월에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자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 후부터 2023년 2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지불한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은 100만 원씩 지불하기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친구는 지금까지 받은 5,200만 원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원금 5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원금 5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야, 어쨌든 뭐 갚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이셨어요. 지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5년 정도 갚으셨는데 법적으로 좀 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자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친구가 맞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친구 관계인지는 뭐
물론 이제 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예. 지금 사실 이자를 조금 너무 많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라고 해서 네. 사인 간 또 어떤 회사 간에 이제 차용금 약정을 할 때 네.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한도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자 제한법은 이자 제한법상의 이제 네. 최고 이자는 20%입니다. 오, 연 훌쩍 20%. 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게. 연 20인데. 20%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죠. 네. 그럼 그것을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80 얼마 그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자 제한법상에 넘는 이자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자 제한법 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우리가 무효를 합니다. 그래서 오, 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수라기보다는 네. 지금 최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자들을? 넘는 부분에 를 넘어서 지급한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원금도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연 1,200만 원을 지금 주고 계신데 네. 연 1,000만 원까지만 이자가 되기 때문에 200만 원씩은 원금을 갚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만 원씩 원금을 갚았다. 네, 그래서 대략 좀 오. 따져봐야겠지만 네. 지금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라면 대략 한 3년 중에 좀 넘는 기간인데 원금은 아마 600 얼마 정도는 원금을 갚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자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따져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연에는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증을 한 건지 차용증을 쓴 건지 이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만약에 따로 없었다라면 돈을 갚을 때 원금이냐 이자냐 이런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 이제 재반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드물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에서 얼마든지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달리 이제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상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상의 이자율은 5%. 네. 또 한쪽에 이제 상인인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가 우리가 이제 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돈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도록 많이들 이제 유도를 하시고 권유를 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차용증 작성할 때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네.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왜 이 차용증을 작성하신지를 가급적이면 좀 상세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차용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돈 관계를 이제 하셨는데 이때 이 돈 관계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미 이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안 갚아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차용증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누구는 얼마 빌렸으니까 연 이자 얼마 주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너무 심플하군요. 네, 심플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좀 쓰시면 어떨까요?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 돈을 내가 빌리고 또 어떻게 갚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금전 채권 채무에 이제 발생 어떤 하나의 원인 또 그것을 우리가 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형식을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물론 저희 같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신다면 그것을 저희가 전문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들 간에서도 그냥 내가 이것을 왜 빌려주고 또 어떤 관계에서 빌려주고 또 어떤 식으로 갚고 돈으로 못 갚는다면 어떤 것으로 또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조항을 1조, 2조까지 굳이 안 쓰시더라도 그것을 글로만 서로 잘 남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기명날인 하셔서
처분문서를 만들어 두신다면 굳이 형식적인 요구를 갖추지 않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팁들 네. 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